계속해서 중국 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전인대 주요 의제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될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인대 주요 의제는 아무래도 올해죠. 정부 활동 보고서에서 GDP 성장률 목표가 제시가 되느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제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14차 5개년 계획 그리고 2035년까지 지향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장기 목표가 정식적으로 이번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경제 두 가지 면에서 세계 언론으로부터 집중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장기 계획이 발표되는데 그 안에 시 주석이 언제까지 집권할지 의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와 같은 그린 계획도 포함되고 있고요. 디지털과 관련된 투자 계획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5G라든지 AI와 같은 7개 분야에 7년간 1,700조 원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만과 관련된 그 타이페이까지 해저를 직접 뚫는 이런 그 사업도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홍콩의 선거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홍콩의 민주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국자에 의한 통치를 구현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전인대가 끝날 때 즈음에서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중국 언론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얼굴 인증이라든지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해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인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된 해외 기업들이 이런 그 영업 비밀들을 아무래도 해외로 가져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고요. 빅데이터 해킹이라든지 유출을 막는 건데요. 얼마 전에 그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을 비롯해서 시진핑의 신복 그리고 가족들의 인적 사항 또 심지어 시진핑의 외동녀인 시민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인터넷에 노출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법과 관련된 도입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전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냐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첫 해고요. 또 내년은 시진핑 상기 임기를 확정하는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안정 성장이 정책 최우선 1순위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양질의 발전이라든지 기술 강국, 금융 위험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자산 버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이런 측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금융 위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올해는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원화로 5경 7,12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GDP 대비해서 330%이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일순간에 빠져나간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채 축소,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은 국유기업이라도 자금줄을 죄서 기업인들을 교체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정상화라든지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규제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앞으로는 중국이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네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성장을 하는데도 무역 합의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미국이 당연히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면은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 당대회 때 승진을 위해서 중앙 정부보다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하려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나 부채 팽창, 금융 위험, 허위 보고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부터는 목표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노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억 9,600만 명에서 2050년대는 7억 명으로 감소하는데요.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고용 자체가 줄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큰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양적 성장을 각국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궁금한 게 채무 확대를 더욱더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반등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의 평균치를 보면은 올해는 한 8.4% 전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1분기에 플러스 20% 전후까지 높아지고요. 하반기에는 6에서 5%까지 떨어지는 역기저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성장률이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올해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면 9%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첫 번째는 5G, AI, 데이터 센터, 산업 사물 인터넷, 그리고 초고압 송전망, 고속철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7개 중점 분야에 무려 1,7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올해 하이테크 분야의 전방위 지원뿐만 아니라 내수 확대를 위한 쌍순환 발전을 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독자적인 서프라이 체인망 건설도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이제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중국에서 전체 인구의 64%인 8억 9천만 명의 백신을 접종합니다. 아무래도 소비 진작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는 올해는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은 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콩의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법률이길래 이제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하는 홍콩의 애국자만이 9월 달에 있을 예정인 홍콩 입법의회 선거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인정한 애국자라는 것은 중국 주권이나 안전을 위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투사로서 활동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요. 인사 출마와 관련해서는 민주파는 아예 제거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자격까지도 이런 공산당원이라든지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파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 기소된다든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니까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인 2019년에 홍콩 인권법을 발효를 시켰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관세라든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거둬들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은 더 이상 금융 허브, 국제 자유무역 항으로서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이거에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보호 차원에서 홍콩 철수 조치도 내려질 수가 있고요. 대만 해협 봉쇄 작전이라든지 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항행의 자유작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7월 1일 날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시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입국 금지, 또한 미국 정보 기관자들의 중국 홍콩에서 추방 조치, 미국 제품의 불매 운동, 또 미국 기업의 세무조사 강화 같은 여러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무역이라든지 기술 넘어서 이제는 그 본격적인 그 패권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홍콩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은 뭐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홍콩의 자유 중개 무역항 또 금융 허브 기능을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는 상당히 큰 악영향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자금이 홍콩에서 일수원에 빠져나간다면은 뭐 600조 원에 달하는 채권 자금뿐만 아니라 1조 달러에 달하는 단기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홍콩의 외환 보유액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그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센터의 지위가 손상이 되면서 홍콩의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의 기능이 마비되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이 되고요. 이럴 경우 앞으로 미중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7개 전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역 기술뿐만 아니라 인권, 금융, 전염병, 외교, 군사를 둘러싼 양극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2, 3년 정도는 아주 매우 격렬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둔 플랜 B 전략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당장 중국 내 제조업 생산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와 같은 새로운 공급망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 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콩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한국 경제 직격탄 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와 주가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미국 주식시장의 그 예상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 아주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2013년도에 일어났던 버냉키 연준 의장의 그 테이퍼 탄드럼과 같이 소폭의 실질금리 상승만 가지고도 주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주시장과 관련해서 배당 할인 무용에 따르면 이론적인 주가 가치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건데요.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면 주가의 현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5년 뒤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기술주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저기 미국의 대표적인 그 테슬라라든지 그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 같은 고 PR 종목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엑셀을 너무 세게 밟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유동성 장인 실적 장세로 전개하기도 전에 높은 그 주가 수익률에 따른 주가의 고평가 문제는 앞으로 상당 부분 주시장의 그 제동을 역할을 하는 이런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국채, 이 채권 발행이 더욱더 대규모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1조 9조 원의 1.9조 원의 경기 부양책도 있고요. 또 그린 뉴딜 정책도 계획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더욱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이 이런 장기 금리를 또 컨트롤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2013년이었죠.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을 하면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단번에 1%까지 급등을 하면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찾아왔는데요. 당시 쓰라린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FRB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경기 회복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시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낮은 단기 금리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시장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상화에 시간을 벌어주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었던 2009년도를 보면은 143개월 동안에 금리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주가가 상승했던 다른 58개월 그러니까 74% 정도 확률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70년대 같은
같은 오일 쇼크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좋은 금리 상승이 계속이 된다면 매출과 기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요. 대면형 서비스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금리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어느 일정한 호재가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연준이 목표한 목표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 증시는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로 그러면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기업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명목 금리가 2%를 웃돌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 국면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실질 금리, 명목 금리들이 이제 급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주가 조정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